네, 반갑습니다.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의 사회자 노동자연대 신문 김지윤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토론회는 기본소득 복지국가의 21세기 대안이 될 수 있을까를 주제로 진행이 됩니다. 총선을 전후로 해서 특히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을 계기로 해서 이 기본소득이 공식 정치에서 큰 화두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이 기본소득을 주제로 한 각종 서적이라던가 또 신문 기사들, 또 TV 프로그램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가 이런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이 주제에 대한 여러분의 이해를 넓히는데 유익한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토론회 발제자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호종 노동자연대 신문 기자입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발제를 듣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오늘 토론회의 진행 방식을 먼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제자의 발표를 들으시고 난 후에요. 참가자 토론과 그리고 그 발제자의 정리 발언 순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참가하신 여러분들은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 참가자 토론에 참여하실 수가 있는데요. 바로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과 그리고 전화 발언입니다.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는 자세한 방법 지금 실시간 채팅방과 그리고 더보기란을 통해서 안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보시고 활발하게 또 주저없이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시간 채팅방은 지금부터도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능동적 참여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활발한 토론이 진행되기를 적극 기대하면서 그럼 장호종 기자의 발제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기본소득 논의가 한창인데요. 최근에 이렇게 갑자기 기본소득 논의가 뜨거워진 데에는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아주 결정적인 계기였다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사실 최근에는 좌파 진영이나 혹은 중도 우파뿐만이 아니라 우파 진영에서도 이 기본소득에 대해서 제안하는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선거 때 지난 총선에서 이 재난기본소득이 엄청난 영향을 줬다는 걸 아마 염두에 두고 그런 말을 꺼내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대선이 앞으로 한 1년 반가량 남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때 이런 이슈를 좀 선점하겠다 하는 의도가 가장 강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기본소득 논의가 시작된 게 불과 몇 달 사이의 일은 아닙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른바 이 기본소득의 전도사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분이 지난 몇 년 동안 관련 논의를 이끌어왔고요. 노동당이나 녹색당 혹은 기본소득당 같은 진보정당들도 계속 이 기본소득의 필요를 제기를 해왔습니다. 국제적으로 보자면 2007년에서 8년에 시작된 경제위기가 아주 중요한 계기였다고 할 수 있을 건데요. 실업과 긴축이 확대되면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커졌습니다. 그리스의 시리자나 스페인의 포데모스 같은 정당들이 기본소득을 자신들의 정책으로 삼을 수 있다고 아주 진지하게 논의하는 것들이 알려지기도 했었습니다. 최근에는 4차 산업혁명론의 영향으로 이제 로봇이 일자리를 다 대체할 것이다 라는 논의가 확산이 되면서 그러면 이제 사람들의 소득은 뭘로 보장할 거냐 하는 그런 맥락에서 기본소득이 거론되기도 합니다. 기본소득은 크게 두 뿌리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좌파적인 기본소득이라고 부를 만한 게 이제 오늘 우리가 논의할 주요한 대상일 텐데 이 점에 대해서 먼저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에 장기 호황이 이어졌고 이 시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유럽의 복지국가들이 형성이 됐습니다. 이 복지국가들은 사람들의 소득을 보장하는 정책의 핵심 골간으로서 사회보험 제도를 운영했는데요. 고용보험이라든가 연금보험 이런 것들이 거기에 해당할 겁니다. 당시에는 이 사회보험에 가입하는 게 일종의 이득이 되기도 했는데 왜냐하면 기업주들한테 보험료 일부를 부담시키는 방식으로 도입을 했기 때문에 이 고용관계에 들어와 있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는 일자리를 갖고 일하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그런 처지였죠. 그리고 이 장기 호황과 완전 고용 속에서 이 나쁜 능력이 꽤 괜찮았던 노동자들에게서 받은 보험료, 기여금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꽤나 후한 복지를 제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연금 같은 게 그랬고요. 실업급여도 마찬가지였는데 당시에는 이 사회보험
법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 다시 말해 소득이 없거나 아니면 이러저러한 이유로 임노동 관계 밖에 있던 사람들에게도 꽤나 후한 복지가 제공이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장기 호황 시절이어서 실업 자체가 별로 없었고 실업이 되더라도 금방 다시 일자리를 얻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이렇게 후하게 주는 게 별 문제가 안 됐기 때문이죠. 1970년대 중반이 넘으면서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세계 전체적으로 이윤율이 떨어졌고 장기 호황이 끝나갔습니다. 기업주들은 수익성을 만회하려고 호황기의 노동자들이 쟁취했던 것들을 다 공격을 하기 시작했는데 사회복지도 그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보신 영화일 텐데 나 다니엘 블레이크라는 영화를 보면은 어떤 방식으로 이 사람들에게 이 복지를 받지 말고 빨리 일하라는 식으로 그렇게 압력을 넣고 이 모멸감을 주고 괴롭히는지가 잘 나와 있는데 그런 일들이 아주 본격적으로 시작됐던 게 이 1970년대 중반 이후의 일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약간 사정이 다르긴 한데요. 왜냐하면 한국은 굉장히 늦게 자본주의가 발전한 나라다 보니까 복지가 도입된 과정도 굉장히 늦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유럽의 복지국가의 노동자들이 복지가 막 삭감되는 경험을 했다면 이 나라 노동자들에게는 어쨌든 복지가 그동안 늘어나는 경험이었어요. 문제는 그게 너무 찔끔찔끔 늘어났고 신자유주의 조처랑 결합돼서 늘어나다 보니까 자꾸 뭔가 조건을 부여하고 보험료를 인상하고 이런 좀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거죠. 한국의 복지제도를 평가할 때는 이런 맥락에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구랑 똑같이 그냥 놓고 삭감되지 않았으니까 괜찮다라고만 할 일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개선을 바라고 있고 그 개선되고 있었던 그 맥락에서 평가를 하는 게 온당하겠죠. 좌파적 기본소득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 1970년대 이후에 이루어진 신자유주의 조처들 때문에 불안정한 노동자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고용구조가 질적으로 변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있던 그런 복지제도들이 오늘날엔 더는 맞지가 않는다고 해요. 대표적인 게 이런 건데 청년 실업자들은 취업한 적이 없기 때문에 고용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어요. 고용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으니까 실업 상태에 계속 있는데도 소득이 없습니다. 근데 예전엔 노동자들이 취업을 했다가 실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었다는 거죠. 바로 이런 부분들을 복지 사각지대라고 부르는데 이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지원해야 된다는 게 바로 좌파적 기본소득의 근본 취지였습니다. 다니엘 라벤토스라는 스페인에서 기본소득 운동을 벌여온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기본소득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기본소득은 모든 사회 구성원 혹은 거주자 개인에게 유급 고용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 여부 관계없이 가난하든 부유하든 따지지 않고 개인의 다른 수입원과 독립적으로 가정이라는 영역 내의 동거 형태와 무관하게 국가에 의해 주어진다. 약간 좀 복잡한데 이 규정들이 바로 이전의 복지들과 기본소득이 무엇이 달라야 하는지를 구별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복잡한 규정들을 담은 겁니다. 기본소득 주창자들, 특히 좌파적 기본소득의 주창자들은 여기에서 그치진 않습니다. 기본소득이 이런 실업자들, 청년들, 저임금 일자리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아주 기본적인 생계를 보장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더 나아가서 인간적인 삶을 유지하도록 해주고 좀 더 나아가서 이른바 요즘 유행하는 표현이긴 한데 실질적 자유를 보장할 수 있게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실질적 자유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 소득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니까 저임금 일자리에서 일하지 않고도 버틸 수 있는 그런 자유를 뜻하는 겁니다. 물질적 자유를 뜻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이 저임금 일자리에 일하는 오늘날의 많은 청년들, 노동자들이 좀 더 나은 처지에 있을 수 있고 그들이 좀 더 나은 일자리로 옮겨가거나 아니면 그런 일자리를 얻지 못하더라도 생계 위협 때문에 아무 일자리나 닥치고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거를 기존의 복지제도하고 아주 근본적인 차별점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좀 전에 얘기했던 라벤토스 같은 사람은 기본소득을 영구 파업기금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노동자들이 사용자들과 맞서 싸울 때 가장 어려움이 생기는 이유가 파업 동안에 소득이 문제가 되니까 파업을 오래 지속 못하는 건데 만약에 기본소득이 지급된다면 잘 싸울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이런 아이디어는 그 기본소득이 처음 제기되던 시절에 많은 사람들의 그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우파적 기본소득의 기원은 밀턴 프리드먼으로 여겨지는데요. 이 사람은 대표적인 신자유주의 경제학자, 시카고 학파라고 부르는데 그 경제학자로 음해소득세라는 걸 제안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설명을 지금 못 드리겠는데 어쨌든 이 사람의 취지는 이런 겁니다. 당시 미국에서 존재하던 다양한 이 공적 복지제도를 다 없애고 그냥 현금 주는 걸로 퉁치자. 그러면 재원도 절약할 수 있고 게다가 이 사회 보장을 위해서 만들어졌던 국가기구들
이 사람 눈에는 아마 그 노동자들이 더 눈에 걸림돌이었을 텐데 다 없앨 수 있다. 비대해진 관료체계를 다 없애고 비용을 효율화하자라는 게 이제 이들의 취지였죠. 한국에서 최근에 기본소득안들이 몇 가지가 소개가 되고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거 3가지만 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유명한 그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안인데요. 이재명 지사의 안은 1년에 한 100만 원 정도를 지급하자는 아닙니다. 그것도 이제 좀 중기적인 계획이어서 첫 해에는 1년에 한 20만 원, 그 다음엔 한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늘려가자는 계획이죠. 장기적으로는 한 달에 50만 원씩도 지급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얼마 전에 이제 100분 토론에 나왔을 때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게 한 15년에서 20년 뒤의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는 이걸 당장의 목표로 삼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안은 일단 너무 적습니다. 이 중기 목표로 제시한 100만 원을 두고 보더라도 그 자신이 약속했던 인간적인 삶을 보장하는 데에는 턱없이 부족한 거죠. 이재명 지사는 지금 자신이 도지사로 있는 경기도에서 청년 배당이라는 걸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건 성남시장으로 있을 때 성남시에서 했던 정책을 확장을 한 겁니다. 1년에 100만 원을 매년 24세가 되는 청년에게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지사가 제시하는 기본소득 안하고 그 액수가 비슷한 거죠. 근데 이 액수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보여주는 그런 자료가 하나 있었습니다. 2018년에 알바몬이 이제 그 알바 소개해주는 그런 회사인데 이 회사가 진행한 조사에서 보니까 대학생들의 월 평균 생활비가 한 51만 4천 원 정도인 걸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 배당을 받는 학생들은 나중에 설문조사 같은 걸 해놓은 결과를 보면 다 도움이 됐다고 해요. 당연히 도움이 되죠. 돈을 주는데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도움이 다 됐다고 하는데 근데 이제 그 중간중간 나오는 약간 좀 아쉬운 평가들을 보면 이런 거죠. 소득을 생각하지는 않는다 사실. 보너스 정도라고 생각한다. 경력금 정도라고 생각한다. 이제 이런 반응이 있다는 겁니다. 기본소득 전도사라고 불릴 정도의 이재명 지사가 이처럼 인색한 안을 제시하는 이유는 정치인으로서 조세 저항을 고려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 액수로는 기본소득이 약속한 바를 실제로 제공할 수가 없죠. 다음은 기본소득 당해 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기본소득 당해 안은 한 달에 60만 원을 지급하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나와 있는 모든 안들 중에서 액수가 가장 크죠. 그럼에도 기본소득의 취지를 충족시키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좀 모아놓은 건데요. 최저임금의 절반도 안 되죠. 한 3분의 1 정도가량 되는 돈이니까 일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그러니까 지금 무슨 코로나나 경제위기처럼 이렇게 급박한 시기에 일시적으로 지급해서 잠깐 숨 돌리게 하는 그런 효과를 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생계를 꾸려나가게 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돈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2018년에 국민연금연구원이 조사를 한 바에 따르면 노후의 평범한 생활을 유지하는데 개인이 한 154만 원, 부부가 한 243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상당히 부족한 돈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기본소득 당해 안은 세금을 굉장히 많이 걷어야 하는 그런 안입니다. 그래서 근로소득세도 15%를 추가로 걷자 하는데 지금 한 연봉이 3천만 원 정도 되는 노동자들이 내는 보험료가 한 13% 정도, 15% 정도 되는 걸, 15%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로소득의 한 30% 정도를 소득세로 내라고 하는 거니까 상당한 부담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단순 계산해보면 한 400만 원 정도 월소득이 넘어가면 이 받는 돈 기본소득보다 내야 하는 세금이 더 늘어나는 상황인 거죠. 다음은 랩 2050이라는 그 정책연구소의 안인데요. 글자가 너무 작아서 안 보실 텐데 일단 굉장히 복잡합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제도들을 다 이렇게 동원을 해서 굉장히 복잡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전문가들이 아니면 이 논의에 제대로 끼어들기가 어려운 그런 효과를 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랩 2050이 제시하는 안은 월 30만 원입니다. 그리고 세금을 굉장히 많이 걷는데 이 기본소득 당해 안이나 이재명 지사의 안과 다른 점은 부유층에게 추가로 과세하는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자들의 부담이 더 많이 늘어나고요. 아주 그냥 단순화해서 표현하자면은 상대적 고소득 노동자들의 세금으로 저소득층이나 실업자들에게 지원하는 이런 안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오히려 이 사회 가장 취약계층이 피해를 볼 수도 있다라는 그런 결과가 자신들의 보고에 나옵니다. 어떤 거냐면은 이거 이제 연봉 1억 원인 가정이 있는 4인 가구의 경우인데
내는 세금이나 뭐 이런 거에 비해서 나중에 기본소득으로 받는 돈이 더 많습니다. 근데 이 경우를 보면 한부모 2인 가구인 경우에요. 미취학 아동이 있고 뭐 아버지나 어머니 한 분인데 수입이 없는 경우인데 기본소득으로 대체할 경우에 저렇게 소득이 크게 줄어드는 효과가 납니다. 그래서 이 연구소는 이게 줄어들지는 않도록 하겠다, 거기에 지원을 추가로 하겠다, 이런 계획을 밝히고 있는데, 사실 그러려면 아마도 재원이 추가로 더 들 것이고, 사람들이 굉장히 세금을 많이 내서 기본소득이 도입됐는데도 저소득층에 추가로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이들에게 다른 낙인 효과 같은 게 생기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기본소득의 약점이, 첫 번째 약점이 바로 이 점인데요. 사회 취약계층한테 어쩌면 손해가 될 경우들이 많이 벌어진다는 거죠. 근데 이 기본소득론자들은 이 취약계층의 처지를 개선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을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사실 기본소득의 아이디어를 잘 들여다보면은 이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을 지원하는 게 기본소득의 핵심 목적은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고용이 불안정해지면서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지원하는 게 핵심이고, 이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은 그동안에도 지원을 받아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기울이진 않습니다. 좀 전에 보셨다시피 어지간한 소득을 올린 노동자들도 기본소득의 주요 타겟 계층은 아니에요. 오히려 이 사람들을 특권층 취급하면서 세금 징수 대상으로나 여기기도 하는데, 이런 점은 상당히 문제적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1970년대 중반 이후로 이루어졌던 신자유주의 조처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공격이 그 노동계층, 노동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향했던 건 아닙니다.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계층에게도 공격이 이루어졌고, 특히 노인이나 장애인 등에 대한 공격은 굉장히 심했는데, 왜냐하면은 이 체제를 운영하는 자본가들, 기업주들이 보기에는 이들은 앞으로 이윤을 창출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어서 이들에게 굳이 복지를 제공할 필요는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따라서 이 기본소득 도입이라는 게 사실 사회에서 가장 보호받아야 될 이 취약계층에게 어떤 효과를 끼치는지,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는 중요하게 따져봐야 할 일입니다. 근데 기본소득에 관한 여러 시범사업들이 시행됐는데 그 결과들을 보면 단순하지는 않았어요. 일부 시범사업들은 명백히 도움이 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이 경우들은 대체로 어떤 거냐면은 아프리카의 어떤 나라 혹은 인도의 빈민층, 이들에게 돈을 준 건데, 이들에게 돈을 주면 당연히 좋은 효과가 나죠. 문제는 기존의 복지 체계가 있던 곳에서 어떤 효과를 낼지 보는 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래스카나 이란 같은 데 사례를 드는 사람들도 있는데, 거기는 천연 자원을 팔아갖고 그 돈으로 주는 거니까 다른 나라로 확대 적용하기는 어렵겠죠. 핀란드의 실험이 꽤 유명합니다. 이 나라의 실험들은 이른바 노동 유인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거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기본소득 도입의 애초 취지가 이 실업자들의 삶을 어떻게 보호할 거냐라는 것이었다기보다는 실업자들이 실업급여만 타먹고 일을 하지 않는 상황을 어떻게 개선할 거냐 하는 겁니다. 근데 기존의 실업급여 체계는 일자리 얻으면 실업급여를 안 줘요. 그러니까 실업급여를 받던 실업자들이 그냥 실업급여를 받고 버티는 겁니다. 사실 이런 거는 자본가들 자신의 공격으로 이루어진 결과이기도 한 것인데, 이런 부작용이 나타나자 그럼 기본소득을 한번 줘볼까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기본소득은 일자리를 얻어도 실업급여를 깎지 않으니까 일을 더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시범사업은 끝났고 결과는 별 차이가 없더라 하는 겁니다. 우리 보통의 사람들은 당연히 그럴 거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었겠죠. 국내에서 제한되고 있는 기본소득안들도 실제 적용에서는 저소득층에게 피해를 주는, 그리고 노동자들에게는 실제 큰 도움이 안 되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초노령연금이나 아동수당 같은 현재 지급되고 있는 공적 부조들은 개선이 많이 돼야 하는데, 현재 제한되고 있는 기본소득안들에는 그런 개선 방안이 담겨 있지가 않죠. 기본소득을 도입하면 오히려 기존의 공공서비스가 악화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문제식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소득을 주고 그걸로 서비스를 구입해서 쓰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공공서비스를 민영화하는 그런 수단으로 활용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었고, 이건 우파 기본소득론자들이 실제로 추진하고 있는 바이기도 합니다. 고려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좌파 기본소득론자들은 진지한 답변을 내놓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우려가 당연히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기본소득 지구 네트워크에서는 2016년에 선언을 발표했는데, 상대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취약하거나 소득이 낮은 사람들의 상황을 악화시킨다면 사회 서비스들과 수급권을 기본소득으로 대체하는 것에는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그 문제, 한국 같은 나라에서 그런 복지를 개선해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재원을 마련하고 해야 될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얘기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 의심의 눈을 거두질 못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기본소득 도입이 저소득층의 소득을 악화시킬 거라는 우려는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배자들은 노인이나 장애인 그리고 어떤 계층에 대해서는 그닥 복지를 제공하고 싶어 하지 않아 합니다. 그리고 기회가 있다면 그들의 복지를 삭감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죠. 그리고 기본소득을 그런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우파들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둬야 할 겁니다. 더 중요한 점 하나를 지적을 하자면 기본소득이든 기존 사회수당이든 결국 국가가 지급을 하는 것인데 자본주의 국가가 이 체제 유지를 위해서 하는 구실에 대해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본주의 국가는 수익성과 이윤 논리를 우선시하고 이를 위해서 이윤의 원천인 착취관계, 그것을 둘러싼 관계들을 유지하고 효율을 높이는 걸 자신의 핵심 임무로 삼습니다. 국가가 이런 구실을 한다는 게 너무 일면적으로만 들리실 수도 있는데 사실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각국이 하는 양태들을 보면 너무 명백합니다. 사람들이 위험에 처할 게 아주 명백한데도 경제활동을 재개해서 지금 코로나19는 2차 파도를 맞이했고요. 그 한복판에 있고 일부 언론의 표현에 따르자면 끝이 보이지 않는 전쟁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흔히 복지국가의 황금기로 알려졌던 시기에조차 복지국가 운영됐던 재원들은 대부분 노동자들이 낸 세금에서 부자들이 낸 세금이 아니라 그 세금으로 운영됐다는 걸 알아야 하고 그 점에서 보면 복지 악화 우려가 아주 현실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지금의 계급 세력 균형, 경제유기 수준 같은 걸 고려하면 그 가능성은 대단히 현실적입니다. 두 번째로는 기본소득이 약속했던 그 전망, 다시 말해서 실질적 자유를 부여하고 노동계급에게 저질 일자리를 거부할 자유를 부과하겠다는 그런 목적은 사실은 실현되기가 어렵습니다. 액수가 얼마쯤 돼야 우리가 그런 조건에 놓일 수 있을까 하는 문제는 관심사인데 사실 기본소득론자들이 요즘 내놓는 바를 보면 꽤 실망스럽죠. 대부분의 기본소득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그 기본이 최저생계비 수준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건 되게 역설적인 게 그러면 그동안 자본주의 국가가 심지어 한국 정부가 사회 취약계층한테 저임금 일자리를 거부할 자유를 부여해왔다는 그런 뜻이 된다는 거죠. 이런 거를 그 기본소득이라고 얘기한다면 사람들이 실망을 하게 될 겁니다. 오히려 이렇게 된다면 기본소득은 저임금 일자리를 유지하는 그런 수단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기본소득이 없다면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수준의 저임금 일자리에서 사람들이 일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좀 냉정하게 말하면 자본주의 하에서 그런 노동 거부라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봐야 합니다. 지배자들은 그걸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인데 만약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동을 거부할 수 있는 처지에 있다면 자본주의는 단 하루도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울 겁니다. 신자유주의 하에서 노동자들은 일자리와 복지를 지키기 위해서 저항을 해왔습니다. 물론 저항이 대체로 성공적이진 않았고 개혁주의 지도자들의 영향이 컸던 곳에서는 노동자들의 힘이 온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자기제한적으로만 발휘되다 보니까 공격을 많이 당하기도 했죠. 그럼에도 투쟁이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 최근에 프랑스의 노란조끼 운동 같은 게 그런 걸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당장의 성과를 내지 못하더라도 이 계급투쟁의 전선에서 버티는 거 그 자체는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지 않다면 지금 같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한층 공격이 거세지겠죠. 따라서 이런 투쟁에서 눈을 돌리거나 회피하거나 물러서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인데 사실 기본소득이 그런 구실을 할 위험이 큽니다. 이 기본소득론자들은 현재 고용구조가 예전하고 너무 달라져서 노동자들이 너무 취약해져 있고 저항할 능력이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가이 스탠딩이라는 사람은 2011년에 쓴 책에서 지난 30년 동안 임시직 노동자 비율이 가파르게 상승해서 노동자들의 이 고용구조 자체가 변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 통계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게 이제 대체로 10%에서 20% 사이에서 좀 오르락내리락 하는 이런 패턴을 보여주고 있죠. 각종 사회보험 가입률 같은 걸 보더라도 한국의 경우는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고용보험 가입자들에 대한 통계인데요. 지난 몇십 년 동안 이렇게 꾸준히 늘어왔다는 걸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사각지대는 늘어나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게 충분치 못한 것이 문제이지
완전히 역전돼서 이제 이런 것들은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에 놓였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이처럼 불안정 노동에 대한 굉장히 지나친 과장은 노동자들의 조건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이 노동자들의 저항이 쓸모없는 것으로 여겨지고 노동자들에게 무력감을 심어준다면 노동자들이 지배자들의 공격에 맞서 싸울 자신감을 갖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는 거죠. 뭐 예전에 집회에 나가서 이제 경찰들이랑 좀 대치해본 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을 텐데 이렇게 막 밀고 밀리는 관계에서 누군가 옆에 갑자기 나타났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야, 그 밀고 밀는 거 왜 힘 빼지 마. 그 쓸모없고 우리 이제 기본소득 만들러 가자 하는 그런 효과를 내는 건데 현실의 투쟁이 벌어지고 있는 걸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기본소득은 그 아이디어, 사람들에게 소득을 보장해주고 인간다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그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넘어서 구체적인 적용 사례를 보면 약점이 많습니다. 첫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가 축소될 위험이 아주 실질적입니다. 근데 기본소득론자들은 이를 모른 채 하기도 하고 아예 사회 서비스 축소로 재정을 절약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그런 기본소득론자들도 있습니다. 의도하진 않았을지라도 작은 정부를 지향하게 되는 것도 좋은 방향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기본소득론자들은 기본소득이 도입되면 이러저러한 사회 문제들이 해결될 거라고 주장하는데 그 근거는 취약합니다. 최저생계비 수준의 지원으로 그런 문제가 해결되기는 불가능해 보이고요. 대신에 그 사람들은 자본가들의 공격에 맞싸우는 게 사실 큰 의미는 없고 일자리를 지키려고 해봐야 일자리는 사라질 거고 그냥 기본소득을 확보하기 위한 게 우리의 최선이다라는 식으로 주장을 하는데 이거는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가 없겠죠. 노동의 본질이 변하고 있다는 가정을 하는 기본소득론자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분이 금민 이사인데요. 이분은 이제 기본소득 한국네트워크 이사이시기도 한데 이분의 책을 보면은 굉장히 사회가 근본적으로 달라져 있는 것 같은 인식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더 이상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윤이 노동자들의 노동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에서 창출된다고 봅니다. 최근에 이제 빅데이터나 인공지능론 같은 게 이제 유행하고 있는데 그런 걸 받아들이시는 거죠. 근데 사실 그렇게 보기는 어려운 게 데이터 기업으로 가장 유명하고 영향이 있는 기업이 구글인데 구글의 2018년 수익 구조를 보면은 한 80% 가까이가 광고 수익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기업들이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해서 만들어낸 부를 구글이 광고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원래 기업들에서 생겨난 부의 일부가 이 광고로 통해서 구글에게 이전이 되는 거죠. 따라서 그 가치를 만들어낸 거는 데이터가 아니라 1차적으로는 그 데이터를 가공한 구글의 노동자들일 거고요. 그리고 그 가공을 통해서 다른 기업이 벌어들인 이윤을 구글 자본가에게 가져다 주게 한 그런 노동자들의 구실이 있는 거죠. 애당초에 상품을 만들어내고 서비스 생산한 노동자들이 만들어낸 가치 일부가 바로 이 구글 자본가들에게 이전되는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처럼 금민 이사처럼 노동의 본질이 변하고 있다는 가정은 불안정 고용과 임금 삭감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기술 발전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와 불안정 고용의 확대는 자연스러운 것도 아니고 불가피한 것도 아니고 노동자들은 그것에 맞서 싸울 능력과 명분이 충분히 있다는 거죠. 기본소득은 세계적 경제 침체와 신자유주의가 낳은 폐해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원인인 지배자들의 공격에서 눈을 돌리고 맞서 싸우려 하지는 않습니다. 기본소득은 계급 불평등과 권력 구조를 문제 삼지 않고 현 상황에 도전하기보다는 받아들이고 적응하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기본소득이 노동자들에게 대안이 될 수 없는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동자들은 일자리 보장이나 임금 인상, 사회보장 확대 등을 요구하는 경제적, 정치적 투쟁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최저생계비가 아니라 제대로 된 실업급여, 충분한 연금, 충분한 아동수당, 무상의료, 무상교육 등을 요구하고 그것을 쟁취해야 합니다. 그것이 노동계급 전체 조건을 개선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안방에서 보고 계신 분들도 박수를 치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장우종 기자의 발제를 다 들어보았는데요. 앞서서 제가 안내드린 대로 참가하신 여러분들의 토론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실시간 채팅방과 그리고 전화 발언 이용해서요. 질문과 주장 무엇이든 좋습니다. 이 토론회에 주저 말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어떤 주제를 두고서 이야기를 해볼까 이렇게 좀 준비하시는 동안요. 제가 좀 발제를 들으면서 발제자에게 좀 드려볼 법한 질문을 좀 던져보려고 하는데요. 장호종 기자가 처음에 그 발표하실 때 첫 손으로 이제 그 소개해 주신 게 바로 이재명 경기도지사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또 다른 유력 대선 주자 중 한 명이죠. 박원순 서울시장이 사실 이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론에 대한 사실상의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펴면서 이것이 굉장히 다양한 언론에서 많이 다뤄졌고 또 인터뷰를 또 박원순 시장에게 하면서 이 주제가 또 꼽히기도 하는 것을 제가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좀 그 박원순 서울시장의 주장을 제가 대략적으로 살펴본다면 기본소득보다는 전국민 고용보험이 더 시급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주장을 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런 주장을 펴는 이유에 대해서 이 재원 문제를 주요한 근거로 또 삼고 있고 또 그래서 당장의 실업위기에서 사람들을 구하는 것이 더 필요한 일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좀 장호종 기자는 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 듣고 싶습니다. 박원순 시장의 얘기를 요약하자면은 급한 불부터 꺼야 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소득이 줄어들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데 사실 실업이 가하는 충격은 굉장히 큰 겁니다. 소득이 완전히 절벽 상태에 놓이는 거니까 이 사람들에게 집중해야 한다는 거죠. 일단 저는 이 주장 자체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박원순 시장이 근거로 드는 것은 재원이 한정돼 있으니까 그것을 실업자들에게 먼저 집중을 하자 이런 건데 사실 재원이 한정돼 있다고는 그 전제를 받아들이면 할 수 있는 게 너무 없어집니다. 사실 전국민 고용보험만 하려고 해도 재원이 조금 드는 건 아니거든요. 굉장히 많이 들 텐데 따라서 재원이 한정돼 있다라는 주장에는 저는 동의하기 어렵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더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들에게 더 지원을 해야 된다, 우대해야 된다라는 주장은 맞다고 본 겁니다. 사실 최저생계비 수준의 기본소득이라면 이 사람들에게는 대안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실업자들에겐 말이죠. 이 사람들에게는 온전한 생계비 지원, 적어도 최저생계비의 서너 배는 되는 실업급여 같은 게 제대로 보장이 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박원순 시장의 이 전국민 고용보험론은 약간 의구심을 자아내게 하는데 왜냐하면은 그가 속한 당인 민주당은 지금 전국민 고용보험 얘기 슬쩍 꺼냈다가 주워 담기 바쁜 형국이거든요. 한정혜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이 전국민 고용보험안을 제출했다가 그게 통과가 되지 않았고 이번에 새로 국회에서 이제 제출을 했는데 당시에 제출했던 이 전국민 고용보험안보다도 훨씬 더 후퇴한 그런 안을 제출해서 지금 원성을 사고 있죠. 또한 재원 문제 같은 걸 이유로 이 전국민 고용보험의 재원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려고 한다면 사실 기본소득에 대한 박원순 시장의 비판은 좀 그런 거죠. 사실 좀 위선적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박원순 시장도 2016년 당시를 생각해보면 이재명 지사하고 이렇게 경쟁적으로 자신의 기본소득이 더 낫다, 더 효과적이다, 이제 이런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분이었는데 갑자기 이제 재원 문제를 이유로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다고 하는 걸 보면 아마도 1년 반 뒤에 대선을 염두에 두신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좀 더 온건하고 합리적인 이미지를 부각하고자 하는 그런 처신인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답변은 일단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께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요. 유익하고 풍부한 토론을 위해서 채팅창과 전화 발언 적극 활용해 주시길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재원 이야기가 나온 김에 좀 두 번째로 질문을 하나 더 드리고 여러분들의 질문과 주장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아까 이제 발표에서도 여러 번 이 재원 마련 방식에 대해서 이 기본소득을 주창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재원 마련 방식에 대한 어떤 상이 좀 다양하고 또 이 복지 개선을 위해서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또 좀 진보적 입장에서 기본소득론을 펴는 사람들이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를 좀 말하지 않는 그런 또 태도도 있다 이런 점을 좀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사실 이 기본소득 문제를 다룰 때
그래서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것이냐 하는 그 문제가 빠지지 않고 사실 세트처럼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서 이제 박원순 서울시장의 주장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반박을 좀 해주셨는데 좀 더 본격적으로 이 기본소득의 재원 마련을 위한 사실상 증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좀 봐야 하는지를 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일단은 그 복지제도라는 것 자체가 이 사회에서 취약한 계층을 돕기 위해서 사회의 부를 어쨌든 모아서 그들에게 지급하는 거니까 복지제도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는 어쨌든 그 부담을 나눠진다는 뜻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복지 재정을 만약에 크게 늘리려면 세금을 더 걷어야 하는 그런 과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근데 문제는 누구에게 얼마나 세금을 거둘까 하는 그 강론입니다. 이재명 지사의 안은 제가 아까 굉장히 그 액수가 부족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나마 좀 괜찮은 것은 이 기본소득을 도입할 때 이재명 지사는 1차적으로 토지 보유세를 걷어서 그걸 하자고 합니다. 일종의 부유세인데 토지를 많이 보유한 부자들로부터 땅은 사실 지구인 거고 그거는 모든 인간들이 공유하는 자산이므로 거기서 세금을 징수하자고 하는 건데 괜찮은 생각으로 보이고 아마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보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노무현 정부 시절에 이제 종합부동산세라는 게 도입된 적이 있는데 당시 지금 보면 정말 얼마 안 되는 이 세금을 걷는 걸 갖고 당시 이 부동산 부자들이 얼마나 난리를 쳤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토지 보유세 같은 거를 징수하는 게 결코 만만한 과제는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어떻게 징수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대안 프로그램도 있어야 할 텐데 이재명 지사는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죠. 제가 아까 소개해드렸던 안 중에서 이제 기본소득 당의 안이나 랩 2050의 안을 보면 사실 굉장히 파격적일 정도로 노동자들에게 세금을 많이 걷겠다는 포부를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감세나 면세 조치를 다 폐지한다고 하는데 현재 한국의 노동자 전체를 놓고 보면 한 하위층 절반에서 한 40%? 이 정도 구간은 소득세를 거의 내질 않아요. 일부 냈다가도 이제 연말정산 같은 걸 통해서 다 환급을 받기 때문에 소득세는 내지 않는데 그거는 워낙에 이 나라가 세율 자체가 낮아갖고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세금을 받는 게 굉장히 부당하다는 그런 불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이 다른 OECD 나라들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이 세금으로 걷어들이는 재정 규모가 그 나라의 경제 수준에 비춰봤을 때 한 앞으로 200조 정도는 더 걷어야 그 평균에 이르게 되는데 그 정도 재원이 이 나라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걸 누군가에게 거둘까 하는 문제에서 만약에 노동자들에게서 그 세금을 거두겠다.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근로소득의 한 30%, 40%를 걷겠다고 하면 노동자들의 반발을 살 거고 그 반발은 굉장히 전 정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 점을 너무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재원은 이재명 지사 방식이 옳다고 봅니다. 기업주들과 부자에게 증사를 해서 노동자들에게 나눠줘야 하고 그걸 많이 거둬야 하죠. 문제는 그것에 대한 저항을 어떻게 극복할지 하는 문제가 같이 제시돼야만 현실적인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 제가 처음에 이 토론의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이 총선을 전후해서 특히나 이 주제가 급격하게 더 큰 화두로 좀 이렇게 중심에 선 화두가 됐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주제 자체가 그래서인지 뭔가 가깝고도 먼 것처럼 느껴지는 약간 익숙하지 않은 그런 주제처럼 느껴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가하신 여러분들께서 이 기본소득을 둘러싼 다양한 어떤 주장이라던가 기사를 보시면서 가지셨던 질문, 의문 이런 것들이 있다면 남김없이 토론창을 통해서 채팅창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토론회를 풍부하고 유익하게 만드는 데 큰 기여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의 참가와 참여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제가 하나 더 질문을 좀 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주장과 또 질문이 있다면 소개를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호준 기자 발제 마지막 부분에서 좀 이 노동 문제에 대해서 또 얘기해 주셨고, 그리고 근민
이사의 주장을 소개하시면서 인공지능에 관련한 그 주장에 대한 소개도 간단히 해주셨는데요. 이거와 관련한 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발제에서 아까 지적을 해주신 것처럼, 그러니까 기본소득론자에 이제 좌우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 중에서 이제 좌파적 기본소득론자들도 이 인공지능 같은 이 기술 발전 때문에 앞으로 일자리가 계속 줄어들 거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그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될 것이다. 어떤 이런 4차 산업혁명론 같은 거를 공유한다는 인상을 좀 받을 수가 있었는데요. 이런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실제 현실에 부합하는 것인가 하는 점을 좀 하나를 여쭤보고 싶고요. 다른 하나는 이와 관련해서요. 일자리와 임금을 위한 노동자들의 투쟁이라고 하는 점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를 좀 짚어주셨는데 이 점을 또 기본소득을 주창하는 쪽에서 사실상 간과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이런 곳들이 어떤 주체 또 어떤 동력을 가지고서 이 기본소득을 쟁취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인지 이 연관된 질문을 좀 발제자에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4차 산업혁명론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토론회가 끝날 때 소책자 한 권을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4차 산업혁명이 일자리를 없앨 것인가, 노동의 미래를 바꿀 것인가 하는 그런 주제를 다룬 소책자가 있으니까 나중에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저도 도움을 많이 받았고요. 그 책으로부터. 근데 4차 산업혁명론이 예고하는 인류의 미래, 노동의 미래는 압축해서 말씀드리면 좀 너무 심하게 과장이 되어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 알파고가 그 바둑 대결에서 승리한 뒤에 한국에서 이제 굉장히 선풍적인 그런 논의가 일었는데 사실 그 알파고는 그 바둑 이후에 뭘 한 건 없습니다. 뭘 배우질 못해요. 거기에 특화되어 있는 인공지능이어서요. 그리고 당시에 이제 유행했던 인공지능 중에 왓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왓슨은 인공지능 의사예요. 그래서 암 환자 치료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IBM이라는 회사가 개발했고요. 근데 한 3년 만에 사실 IBM 자신이 이 왓슨 프로그램을 폐기했습니다. 더 이상 투자를 안 하기로 했어요. 왜냐면은 너무 오류가 많고 의사들하고 의견 일치가 안 돼갖고 더 이상 쓸 수가 없게 된 거죠. 제가 뭐 인공지능이나 이런 기술의 발전이 의미가 없다거나 혹은 그런 게 일어나지도 않고 있다, 다 거짓말이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런 것들이 너무 과장되게 여겨지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람들의 의식에 별로 좋지는 않은 영향을 준다는 거죠. 자동화 같은 걸 생각해보면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대학의 경비 노동자들이 많이 그 일자리를 잃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경비 업무가 다 자동화되면서 그렇게 너희들 필요 없으니까 나가라는 식으로 몰아내는 거죠. 근데 사실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경비 업무가 도대체 얼마나 자동화가 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물음을 제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CCTV로 감시할 수는 있는데 거기 무슨 일 나면 사람이 가야 하거든요. 뭐 멀리서 레이저총 같은 걸 쏠 게 아니라면 말이죠. 그리고 누가 가서 이렇게 로봇이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을 굉장히 단순한 것으로 취급하고는 기계로 대체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현실적이지도 않고 노동자들이 거기에 얼마든지 저는 저항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새로운 기술이 도입될 때 그 도입의 결정권을 자본가들이 보통 갖고 있고요. 혹은 정부가 갖고 있거나 뭐 대학 당국이 갖고 있거나 하니까 그들은 그걸 도입하면서 노동자들을 내보내서 인건비를 절약하려고 하는 건데 노동자들이 그걸 저항하면은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야, 새로운 기술이 생겨갖고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효율성이 생겼는데 안 나가겠다고 버티면 그게 도대체 효율을 다 말아먹겠다는 거냐, 사회 발전을 가로막는 거냐라는 식으로 엄청 비난을 한다는 거죠.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경우에 이거는 다 과장된 얘기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만 합리적인 사회라고, 조금만 이성적으로 운영되는 사회라고 생각한다면은 이런 기술 발전이 사람들을 일자리에서 내쫓아서 빈곤으로 내모는 게 아니라 훨씬 더 여유 있고 편안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돼야 하겠죠. 노동자들은 그런 변화가 자신의 노동 조건을 해치거나 자신의 일자리를 공격하려 할 때 맞설 이유가 있는 거고 그건 정당한 것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맞서 싸울 능력도 있고 지금 실제로 싸우고 있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에서 이러저러 무슨 언택트니 비대면 모시기니 하면서
정부가 혹은 기업주들이 노동자들의 조건을 공격하려 할 때 그것을 맞서 싸우고 있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노동자들의 투쟁을 우리가 지지하고 연대를 보내야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노동자들의 조건을 지킬 수 있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아까 제가 근데 마지막에 이제 드렸던 질문에서 그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분들이 어떻게 기본소득을 쟁취하려고 제시하는가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다시 네. 지금 제가 까먹었는데. 네. 질문이 좀 길었죠? 2000년대 초에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대한세계화 운동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반자본주의 운동이라고 또 불렀고 뭐 신자유주의 반대 운동이라고 불렀던 그런 세계적인 운동이 있었던 시절에는 그런 운동의 어떤 요구로 기본소득이 채택되길 바라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그런 요구를 실제로 했고요. 근데 이 시간이 지나면서 아까 제가 2008년, 9년 이후에 좀 더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고 했는데 기본소득을 실제로 도입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걸 사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우파들도 생겼고 이게 주류 정치 무대의 어떤 의제로 올라가게 된 겁니다. 심지어 세계은행 같은 데도 그런 보고서를 내고 했으니까요. 근데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 좌파적 기본소득 주장하시는 분들은 점점 더 이 기본소득이 얼마나 합리적이고 효용이 있는지를 증명하는 일에 많이 집중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대중적으로 지지를 받고 그게 뜻하는 바는 선거나 혹은 뭐 이런 집권 같은 과정을 통해서 그 정책을 구현할 수 있다고 그렇게 보는 경향이 강화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생긴 첫 번째 효과가 뭐냐면은 이 기본소득 액수가 꽤 낮아지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장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증명을 해야 하는데 뭐 아까 기본소득당이 내놓은 것처럼 300 몇십 조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CR도 안 먹힐 테니까 그거에 한 반 정도로 줄여보고 좀 더 줄여보고 하는 그런 효과를 냈던 거고 다른 한편으로 이거 굉장히 역설적인 효과인데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분들이 얘기했던 기본소득의 어떤 지향이라면 그거는 일자리를 거부할 수 있는 자유 같은 걸 부여한다라는 건데 최근에 이제 핀란드에서 있었던 그런 기본소득 실험을 보면서는 이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기본소득이 오히려 노동 유인 효과가 높다. 그러니까 기존에 무슨 노동연계복지나 이런 걸로 해갖고 노동자들이 실업에 덫에 빠졌는데 기본소득을 주면 일을 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에서 그 효과도 있다라는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하게 되는 건데 이거는 기본소득 얘기하시는 분들이 얘기했던 그 일자리를 거부할 수 있는 자유라는 거고 완전히 정면 충돌하는 논리인 거고 사실 굉장히 우파적인 관점에서 제기되는 과제인데 그거조차 증명하려 하는 그런 효과를 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최근에 와서는 선거나 이제 의회에서 이런 것들이 입법되고 이런 쪽으로 이제 많이 힘을 싣는 거죠. 한국에서 나타났던 아주 인상적인 효과는 그런 거였습니다. 기본소득당의 용해인 대표가 민주당이 만든 위성정당에 들어가서 국회에 진출을 했는데 사실 그 위성정당 민주당이죠. 그러니까 민주당을 통해서 국회에 진출해서 과연 그 기본소득당이 제시하는 기본소득이라는 아이디어에 몇 퍼센트나 남기고 그렇게 갈 수 있을지는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왜냐하면은 민주당 정치인들과 타협을 해야 할 텐데 민주당 정치인들은 당연히 친기업적이고 이 사람들이 그나마 관심을 기울인다면 노동 유인 효과가 얼마나 될지에 관심을 꽤나 기울일 텐데 그런 거에 증명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더욱 기본소득에 대한 애초의 취지가 퇴색되는 그런 결과를 낳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좀 여러 개의 질문을 드렸고 또 성의 있게 답변해 주셨는데요. 제가 아까 이제 여러분들의 참여를 좀 기다린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기다림의 응답이 왔습니다. 전화 발언 신청해 주신 분이 계셔서요. 전화 발언 먼저 듣고 또 채팅창에 여러분들께서 질문과 의견 남겨주신 거는 전화 발언 듣고서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장호정 기자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장호정 기자님께서는 기존의 사회복지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가야 되지, 기본소득을 지지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신 걸로 이해했는데요. 네, 근데 제 생각에는, 기본소득이 아니라 기존의 사회보장제도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가정에서 억압을 받고 있는 그런 청소년이라든지 아니면 아이들과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전에 좌파적인 기본소득에 대해서 소개해 주실 때 거기서는 그 가족이라든지 그런 집단과는 관계없이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다 기본소득을 받는 거라고 그렇게 설명하셨는데 그렇다면 그런 방식으로는 뭔가 가정 안에 있는 청소년이라든지 아이들이 보호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긴 한데, 근데 실업급여라든지 연금 같은 기존의 사회보장제도가 청소년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근본적으로 보호해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으로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듣고 싶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질문 감사합니다. 네. 네, 질문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전화 발언 신청해 주신 분들은 모두에게 3분의 시간이 보장된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채팅창에 올라온 질문들도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들에 대해서는요, 물론 발제자의 의견을 또 듣도록 하겠지만 참가하시고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서 토론에 참가하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시연 씨께서 질문을 해주셨고요. 기본소득론이 워낙 다양한데 사회주의자들에게는 어떤 기본소득인가가 중요한 것 아닐까요? 예컨대 복지삭감과 노동자 증세 없는 기본소득은 지지해야 하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과 함께요. 기본소득에 대한 환상이나 기본소득을 임금 인상, 고용 안정 등과 대립시키는 것은 배격해야 하겠지만 기본소득을 지지하고 이를 위해 싸우려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려면 조건부로 기본소득을 지지할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한 분 더 질문을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 씨께서 질문을 해주셨고요. 공공부문의 임금 인상 문제나 사회보장제도의 확대 등의 재원을 자본가들이 책임지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자본가들의 저항을 극복할 수 없다는 반론이 있다. 그래서 계급투쟁과 노동계급의 힘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설득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 2가지 해주셨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이 질문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또 의견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좀 전달해드린 질문이 접수가 되셨나요? 네, 그러면은 잠깐 짧게 발제자의 답변을 간단히 듣고요. 토론을 좀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질문해 주신 분의 문제의식은 공감 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 체제가 이 가족 제도를 유지하고 그 가족 안에서 이른바 이 막수주의자들의 용어로는 노동력 재생산이라고 하는데요. 교육과 양육, 돌봄 등등의 그 서비스가 가정 내에서 다 해결되도록, 다시 말해서 사회적으로 부담을 할 수 있다면 훨씬 효과적이고 그럴 수 있는 것을 그 가정의 책임을 떠넘겨서 그 비용과 여러 노력을 떠넘기다 보니까 그 가족 내에서는 사실 온갖 종류의 일들이 다 벌어집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청소년들이 가족 안에서 억압받는 일들도 많고요. 그리고 뭐 어린 사람만 억압받는 게 아니죠. 여성들이 가족 안에서 차별받고 억압받고 하는 그런 경험들도 많이 하는데, 문제는 사회복지를 늘려서 이 가족 내에서 벌어지는 문제를 완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육이나 의료나 돌봄 같은 서비스를 사회화하고 정부가 책임지고 이런 걸 운영한다면은 가족 안에서 가족들끼리 받는 그런 스트레스가 굉장히 줄어들 수가 있죠. 만약에 그 각 가정의 부모들이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들을 돌볼 시간이 너무 없고, 그리고 그들을 교육시키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없다면 훨씬 좋은 관계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해 주신 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청소년들에 대한 어떤 직접 지원도 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는 그게 꼭 기본소득이어야 하는가라는 물음을 던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회에는 그렇게 소득이 없고 그러나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원을 할 수가 있는 건데, 기본소득만이 그런 걸 지원할 수 있다고 보는 거는 맞지는 않은 거죠. 기본소득이 액수가 되게 적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가구 구성원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가구가 받는 기본소득은 꽤 늘어납니다. 다시 말해서 아까 한 30만 원 정도를 얘기한 사람들이 있다고 했는데,
가족 구성원이 4인 가족이면 한 달에 한 120만 원이 들어오는 거니까 꽤 도움은 될 거죠. 당연합니다. 돈을 주는데 왜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문제는 이 제도를 도입함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한편에 있고 그 사람들이 이 사회에서 가장 우선해서 보호받아야 할 사회 취약계층이라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그거를 우리가 모른 척하고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기본소득을 도입해서 실제로 이익을 얻을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도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 기본소득론을 제기하시는 분들은 그걸 너무 과장해서 얘기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노동자들에게는 굉장히 많은 부담을 지우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 있고 이런 점 때문에 만약에 이 기초노령연금 같은 걸 대폭 늘린다면 아동수당을 아주 많이 늘린다면 그리고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에게도 뭐 청년들이라면은 아직 그러니까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라면은 전국민 고용보험 같은 걸로 보호를 하고 청소년들에게는 그들에게 필요한 어떤 수당 같은 걸 지급할 수 있다면 그 나름의 해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을 그냥 다 기본소득 하나로 해결하려고 할 경우에 생기는 부작용들이 만만치가 않다는 거죠. 다음으로는 그 기본소득이 낳는 그런 어떤 소득의 문제, 생계의 문제도 있지만 그 기본소득이 사람들의 의식에 끼치는 영향, 노동계급의 의식에 끼치는 영향이라는 거를 그렇게 가벼이 여기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것이 실제로 예를 들어서 어떤 노동자가 자신의 소득을 지키기 위해서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막 투쟁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기본소득이면 된다고 하면 당연히 따져보겠죠. 근데 전혀 그걸 해결해 줄 만한 돈이 안 된다면은 그 노동자가 있는 가족 안에 있는 청소년들이라면은 훨씬 더 열악한 처지에 놓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소득, 어떤 기본소득이 그럼 지금 방금까지 이제 전화 발언으로 질문해 주신 분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해 주신 거고요. 제가 지금 전화 발언 신청하신 분이 계셔서 전화 발언 먼저 듣고 아까 제가 2가지 질문을 더 드렸었는데요. 청중 토론에서 실시간 채팅방을 통해서 접수된 질문을 소개해 드렸는데 이거에 대한 답변은 잠시 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발언 바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목소리가 전화를 통해서 나오고 있어가지고요. 잠시만 더 기다려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네,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저는 노동자연대 회원인 정선영이라고 하고요. 그 채팅창에서 한 분이 그 기본소득을 복지학대라고 생각하는 대중들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 이 기본소득을 일단은 지지하면서 이제 토론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좀 질문을 해주신 것 관련해서 좀 의견을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 기본소득론이 제기된 맥락을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기본소득론을 주장하는 사람 중에서 좌파 쪽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 금민 씨 같은 이런 주장이라 하더라도 가지고 있는 굉장히 강력한 전제가 뭐냐면 지금은 그런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존재했던 복지국가 같은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굉장히 강력한 전제로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노동 자동화라든지 이런 게 강화가 돼서 노동이 더 이상 이렇게 안정적 고용 같은 게 힘든 상황이다 하는 이런 전제를 받아들이고 있고, 복지국가나 이런 것은 그런 안정적 고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되던 시기 때 이제 그걸 바탕으로 가능했던 것인데, 이게 불가능한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그런 복지국가 학대 같은 것이, 복지 학대 같은 것이 아니라 기본 소득으로 가야 한다 하는 그런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사회 전반에서 대립 구도가 고용 학대라든지 복지 학대 같은 걸 요구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기존의 그런 복지국가를 요구하던 주장과는 좀 반대돼서 기본소득을 요구할 것이냐 하는 걸로 양분된 대립구도가 존재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본소득론을 지지를 한다는 거는 지지하는 사람들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 이제 복지학대를 라고 이제 이거를 생각하는 사람들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 기본소득을 지지해야 한다는 이런 그런 종류로 지금 대립구도가 형성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좀 기본소득론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전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논박을 하면서 이런 종류의 이런 주장을 지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본소득의 어떤 기본적인 취지를 우리가 공감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굉장히 공상적이다 하는 점을 또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마르크스가 살던 시대 때 사실 그 공상적 사회주의자들이라고 이제 막스가 이야기를 했던 이런 것과 또 비슷하다는 거죠. 굉장히 아이디어와 이런 거는 머릿속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냈다 할지라도 실제 노동계급의 구체적인 투쟁이라고 하는 동력을 이대로 생각을 하지를 않았고, 그래서 노동계급의 실제 삶과 어떤 투쟁의 과정과 괴리된 그런 약간의 엉뚱한 제안들 같은 걸 이제 내놓는 방식으로 뭔가 이상사회를 만들려고 이제 했던 건데, 일종의 지금의 기본소득 같은 논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공산적 사회주의자들과 비슷한 종류의 이제 방향을 내놓고 있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벌어지는 계급투쟁의 쟁점들, 구조조정에 반대해서 노동자들 해고 반대 투쟁을 한다거나, 복지삭감에 반대해서 투쟁을 한다거나 하는 종류의 그런 그 구체적인 계급투쟁의 쟁점들과는 괴리돼서 좀 엉뚱한 종류의 제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발언 감사합니다. 네, 그럼 지금 전화 발언 신청하신 다음 분이 또 계셔서 곧장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네, 발언 부탁드립니다. 네. 노동자연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어진이라고 하고요. 그 발제 너무 잘, 일목요연한 발제 너무 잘 들었고, 앞선 그 정선은 기자의 발언도 잘 들었습니다. 예, 그 비슷한 내용일 수 있으나 추가적인 내용을 더 말하고 싶어서 전화드렸는데요. 어쨌든 이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이 복지제도 가 아닌 어떤 다른 대체물로 등장한 어떤 논의 구조가 있다는 것이고, 또 그래서 지금 재난 그 소득 관련돼서 이런 종류의 돈을 준 나라가 한국하고 미국 같은 나라가 대표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전통적인 복지국가가 아닌 나라들이 이번에 코로나 이후에 그러니까 재난 그 소득 같은 거를 주었던 거에서도 잘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얘기를 잘 들어보면 뭐 이해가 가는 측면도 있고 공감 가는 측면도 있지만 주된 것 중에 하나가 이거를 그 복지 각종 수당들을 주는 그런 공무원들에 드는 어떤 그 관련된 관리 비용 이런 거 얘기하는데, 어쨌든 공무원들의 임금 이런 것까지도 염두에 주신 건 아니겠지만 그런 게 되게 비효율적이다, 그런 얘기를 이제 많이 하는 그런 맥락 속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들어보면은 그 이원재 씨 랩 2050에서 나오는 얘기들도 사실은 장애인 수당, 그러니까 그 아동수당 보통 제가 알고 있기는 10만 원 정도인데 이것 없이 이제 뭐 기본소득 30만 원 이렇게 가져가시면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게 과연 적절한가? 아동수당 엄마들이 되게 이제 좋아하는 수당이고, 그 다음에 장애인 수당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없애고 그 기본소득으로 대체한다라고 했을 때 거기서 굉장히 피해보는 그런 그 계층들이 분명히 노동자 그 빈곤층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점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고, 그런 점에서 핀란드 실험에 대해서 발제자 분도 말씀하셨지만은 이거 큰 차이가 없는데 굉장히 이거를 이제 좋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엄마 아빠가 집에 있으니까는 아이들하고 보내는 시간이 많다. 다시 말하면 공공 서비스나 육아, 보육 이런 부분에서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으로 해결될 문제들 있잖아요. 그다음에 저는 또 하나가 이제 이게 자칫 굉장히 악용된다, 우파들한테, 우파 자유주의자들한테. 예를 들면은 세계은행이 2019년 나온 보고서에는 신자주의 아젠다로 활용할 때 요거를 기본소득을 좀 같이 정식해서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심지어는 프리드만의 얘기 또 마이너스 소득세라고 하는 것들을 약간 오세훈이 얘기하는 거 보면 좀 비슷한 측면이 있어요. 복지세도 없애고 일부 하위계층에게 주는 식의 그 소득세를 이제 현금으로 주고 그런 모든 복지세를 없애는 이런 식으로 이게 굉장히 악용되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되게 이제 그 주커버그 같은 페이스북 그 경영주도 같은 경우도 이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제 가만히 들어보면은 이런 종류의 그 기업주들이 노동자들의 고용에 대해서 책임지는 각종 보험이나 그런 그 책임들 이런 분들에서 면피를 해주는, 그래서 어떤 낮은 그 임금에 약간 보완적 성격을 해주는 이런 식이라면 기업주들도 이거를 마다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 어쨌든 그 막스가 살았던 시대에 그 자본주의가 막 확대가 되면서 그때 굉장히 일자리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러면서 공상적 사회주의자들이
이런 식의 기본소득 이런 것들 이런 거를 구제를 하자 이런 식의 얘기들은 결코 새롭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한국은 복지라고 하는 것이 참 민망한 수준이긴 하나 어쨌든 있는 복지 더 강화하고 새롭게 노동자들이 계급투쟁을 통해서 서로 만들고 그 다음에 자본 임노동관계라고 하는 자본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세력관계에서 노동자들이 밀어붙여서 거기서 우리가 진정한 의미 있는 복지를 양보를 따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그 의미의 그런 그 대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언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이 전화 발언으로 기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 발언을 듣는 동안요, 채팅창을 통해서 김진석 씨께서 질문을 좀 남겨주셔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기본소득 실험을 도입했던 나라들에 대해서 간단히 이제 언급이 되었었는데요. 이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이런 나라들이 어떤 경위로 그런 기본소득 실험을 도입하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이 기본소득 실험의 도입이 그곳에서 벌어진 투쟁의 결과인지를 좀 물으셨고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참고할 만한 자료가 또 있는지를 발제자에게 좀 요청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채팅창에 있는 질문들을 제가 의견과 질문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좀 해드렸는데요. 오늘 토론회를 좀 이제 곧 정리를 하게 될 텐데 정리 발언 통해서 좀 이런 주제가 같이 포함되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 기본소득에 대해서 아까 이제 전화 발언 해주신 분들도 좀 비판적 입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이 발제를 들으면서 이 진보좌파 진영 안에서도 기본소득론에 대한 비판이 있을 거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온 입장들, 이런 비판적 입장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혹시 그런 입장들에 대해서 좀 강점과 약점을 어떻게 좀 요모조모 볼 수 있는지를 같이 다뤄주시면 정리 발언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제가 일단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질문들을 많이 드렸는데요. 잠깐 그러면 아까 답변하시려다가 제가 잠깐 스탑을 시켰었는데 혹시 좀 이어서 답변해 주실 부분 있으면요. 답변해 주시고 나중에 또 정리 발언 이용해서도 또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전화로 기회해 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리고요. 도움이 됐습니다. 어떤 기본소득이 중요한가가 핵심 아니냐는 이제 물음이셨는데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기본소득 같은 게 지급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을 거고요. 저만 이걸 당장에 돈 준다 그러면 받죠. 그 삶에 도움이 될 거고요. 문제는 기본소득이 그냥 단순히 저소득층의 생계를 지원하자라는 그런 목적에서 생겨난 제도는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기본소득이 왜 자신이 지향하는 바를 이룰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 못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제가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는 기본소득이 약속을 지킬 수가 없다. 다시 말해서 노동을 거부할 수 있는 자유 같은 거를 도저히 가질 수가 없다.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한 말의 뜻을 어떤 현실로 이렇게 적용을 시켜서 생각해 보면 이런 것 같아요. 뭐냐면은 기본을 못 줍니다. 기본을 주면 노동을 거부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체제가 안 굴러가고 물론 이제 기본이 얼마 되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면 사람마다 좀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그런 종류의 자유를 부여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체제 내에서 그 자유를 주지는 못하지만 어떻게든 주려고 한다면 그건 둘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지금의 기본소득 안들처럼 노동계급 내의 일부는 혜택을 받지만 일부는 손해를 보거나 얻는 게 없는 상황.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노동자들 사이를 분열시키는 그런 메커니즘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건데 사실 요즘은 워낙에 이런 얘기가 흔하고 무슨 공공부문의 정규직 노동자들은 거의 동네 북 취급을 당하고 있는데 제가 어떤 분이 알려주셔갖고 어제자 한겨레 신문을 보니까 조문영 연세대 문화인류학과 교수라는 분이 이제 비정규직과 기본소득이라는 칼럼을 쓰셨어요. 거기 보면 이제 마지막 단락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기가 한 학생이 이제 자신한테 선생님이 부러워요 정규직이라서 하는 얘기를 듣고는 참 할 말이 없어갖고 우리 기본소득이나 받아보자 했다가
요즘 이제 인천국제공항 사태 같은 걸 보면서는 와, 이거는 기본소득 갖고 될 일도 아니고 기본소득도 액수가 점점 짜지고 있고 충분하지 않을 것 같고 이제 어떡하지? 하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내리는 말은 이 정규직 기득권 정치에 맞서야 한다. 이제 이런 결론으로 나아간다는 거죠. 근데 사실 제가 이런 처지에 있는 분이었다면은 그런 학생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았을 것 같아요. 함께 단결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싸우자고 해야 하고 할 수 있고, 그 정규직 노동자들이 연대한다면, 학교에서 학생들의 처지에 교수님들이 연대해준다면 그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사실 그렇게 해야만 이 사회에서 열악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가 해결이 될 텐데, 그러지는 않고 굉장히 엉뚱한 해법들을 찾는 게 오히려 해결을 어렵게 만드는 효과를 낸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기본소득이 도입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또 다른 가능성은 계급투쟁이 어마어마하게 전진을 해갖고 지배자들의 막 그 토지와 재산을 몰수하고 그래서 그 재원으로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그런 다소 좀 그런 지금 조건에서는 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긴 할 텐데, 그런 생각을 해본다면 그럼 그런 상황에서는 이런 물음을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기본소득을 도입하지? 그런 상황에서 완전히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꿔서 노동자들이 그야말로 노동을 착취당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그런 조건 자체를 바꾸는 그런 상황으로 나아갈 수도 있을 텐데, 그런 상황에서는 기본소득을 받냐 아니냐가 쟁점은 안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자면은 요새 하나만 더 덧붙이자면, 요새 그 언론에 제일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죠. 그 민주총이 코로나19 사회적 대화 그 합의를 하냐 마냐냐 이게 막 엄청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했다시피 이미 많은 노동자들이 해고에 맞서서 노동조건 악화에 맞서 엄청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노총이 그런 투쟁들을 지원하고 연대를 구축하고, 그래서 이 문재인 정부가 이 상황에서 신자유주의 정책들을 막 밀어붙이려고 하는데 노동권을 공격하고 그거에 맞서는 투쟁을 조직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사회적 합의 같은 것에서 부적절한 양보나 약속 같은 걸 해주는 게 사실은 전체적으로 조건 개선에 별로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거고,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일종의 기회비용이기도 한 건데, 지금 싸워서 개선할 수 있는 문제들을 더 어렵게 만드는 그런 효과를 낸다고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 지금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의 행보가 굉장히 부적절하고 노동자들이 싸움에 나서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전화 발언 신청해 주신 분이 또 한 분 더 계셔서요. 바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네, 발언 부탁드립니다. 네, 저 노동자연대 회원 김하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 기본소득 론자들의 기본적인 문제의식이나 전략을 좀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데요. 우선 오늘날의 그 사회에서 불안정 노동층이 매우 증가했다. 프레카리아트가 늘었다고도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가 근본적인 물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층이 늘어나면 사회가 불안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을 안정시키고, 그리고 불안을 없애면서 사회 전반의 안정을 가져와야 한다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의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기존의 노동자들은 고용되어 있는 처지의 노동자들이 다수였기 때문에 그들이 그 파업이나 투쟁을 통해서 기업주들의 이윤을 위협함으로써 임금도 올리고 그 사회적 임금이라고 불리는 복지도 개선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기본소득 론자들이 보기에 오늘날 사회는 기존처럼 고용관계가 안정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고용관계 바깥에 있는 층이 굉장히 늘어났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자본주의는 이전과 매우 달라졌기 때문에 자본이 노동에 더는 의존하지 않게 되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고용되어 있는 노동자가 아닌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자본이 더 이상 그들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본을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이 약화됐다. 즉 노동자들이 약화됐다고 그렇게 가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발제자도 잘 말씀하셨던 것처럼 구글이나 뭐 아마존 같은 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도 그 자신들의 사장에게 이윤을 만들어주는 그런 구실을 하고 있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플랫폼 노동자들도 위장 자영자로 그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그 다른 이름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이 노동자들도 그 자신들의 사용주에 맞서서 투쟁해서 조건을 개선할 수 있고, 그리고 복지도 개선할 수 있다고 우리는 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지 않기 때문에 기본소득을 주장하시는 분들의 그 대부분은 그 기존 정치권에 기본소득에 대한 그 안을 제출함으로써 이 불안정 노동층에게 안정을 선사해 줄 수 있는 그런 대안, 즉 기본소득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소득론의 아주 대표적인 인물인 가이 스탠딩이라는 사람은 정치인들과 그 정부 기구를 지향하는 비정부 기구들의 마음을 끌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발제자도 얘기한 것처럼 노동 유인 효과 같은 다소 우파적인 버전의 얘기랑 뒤섞이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기본소득당의 용인 대표가 민주당 비례위성 정당을 통해서 그렇게 입성한 것을 보면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기본소득을 어떻게 쟁취하려고 하는가 하는 그 전략을 잘 알 수 있죠. 즉 개혁주의 전략인 것이죠.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오늘날 핵심적인 물음이 이런 불안정층이 있고 그들이 그 불안정한 처지와 열악한 처지에 있다면 그에 대해서 우리는 다른 전략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주의자들은 불안전 노동자를 노동계급 전체와 분리시켜서 반목시키거나 오히려 단결을 해치는 그런 주장을 강화해서는 절대 안 될 것이고요. 이 노동자들을 서로 단결시켜서 불안정 노동자들의 일자리와 복지를 지키는 투쟁을 같이 해야 된다라는 그런 그 대안을 제출해야 될 것이다. 노동자들을 분리 반목시키거나 오늘날은 힘이 약화됐다는 주장을 하는 것은 완전히 잘못되고 바람직하지 않은 전략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사회주의자들은 기존의 강력한 노동계급과 새롭게 등장한 불안정층이 전혀 다른 계급이 아니고 하나의 계급이며 서로 단결할 수 있다는 것을 대안으로 제출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노동계급 전체의 조건을 방어해내야 되고 이런 투쟁 과정에서 노동계급의 힘을 강화함으로써 더 근본적인 변혁으로 나아가는 그런 전략을 우리는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발언 감사합니다. 네, 오늘 굉장히 여러분들께서 전화 발언을 통해서 질문과 또 주장으로 기여를 해주셨는데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채팅창에 있는 질문 마지막으로 하나 더 소개해드리고요. 이것으로 참가자 여러분들의 토론 시간은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주현 씨께서요. 이 한국 지배자들이 경제위기 해법으로 우파적 기본소득이라도 실질화할 가능성이 있을지 아니면 이데올로기 측면에서 이 기본소득 논의가 활발한 것인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여기까지 소개 마치도록 하고요. 장우준 기자의 정리 발언을 좀 요청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안내 말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토론회가 여러분들에게 유익하셨다면 지금 보고 계시는 노동자연대 TV 유튜브 채널에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이 토론회 영상 등이 올라왔을 때 알림이 바로 뜨거든요. 그래서 실시간 바로바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알림 설정도 여러분들한테 강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간 노동자연대 새호 329호가 또 나왔습니다. 아까 방금 그 답변해 주실 때 장호준 기자도 이 노사정 대표자 회의에 대해서 또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오늘 일간지들을 보면 일제히 바로 이 코로나19 위기 극복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보도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셨을 겁니다. 이 노동자연대 329호에서는요. 바로 노동자 조건을 지키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타협이 아니라 바로 투쟁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이 기사들이 풍부하게 실려 있으니까요. 꼭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또 인천국제공항 직접고용 논란이라던가 한일 갈등 재개 같은 주요한 쟁점들도 함께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문들을 정기 구독하실 수 있고요. 또
알림이를 설치하시면 실시간 업데이트되는 모든 기사들을 빠짐없이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알림이 설치도 여러분들한테 강력하게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 같은 시간에는요. 문재인 정부와 개혁주의 진영의 그린 뉴딜이라는 주제로 온라인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 다음 주에도 또 만나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장호준 기자의 정리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간단한 답변부터 좀 드리면은 한국의 우파가 지금 기본소득을 얼마나 실질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가는 제가 그분들 생각을 정확히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고 있는 얘기들을 보면은 대부분은 그렇게 진지하게,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우파적 기본소득론자들, 뭐 밀턴 프리드먼 같은 사람이 생각했던 그런 걸 실제 시행해야 된다라는 수준의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총선에서 그것 때문에 자기들이 엄청 손해를 봤는데 다음 대선에서 민주당이나 다른 정당에서 기본소득을 한다고 할 때 자기들은 거기에 대해서 모른 척하고 있었다가는 똑같은 일을 겪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한편에 있을 것 같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어쨌든 기본소득을 논의한다는 것은 이 주류 정치인들에게는 기존 복지체계 전반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논의를 하는 그런 장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서 복지 지출을 최소화하고 그거를 삭감은 못해도 늘어나는 속도를 최대한 제어하는 방법이 뭘지를 논의하는 그런 장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뭐 이재명 지사가 얘기한 액수만큼이라도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우파 정치인들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주 비주류, 이제 막 초선이 된 의원들 몇몇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이라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한 분이 다른 나라에서 이 기본소득 실험은 어떤 경위로 이루어진 거냐고 물어보셨는데 투쟁의 결과로 기본소득 실험이 이루어진 것은 없는 걸로 제가 압니다. 오히려 기본소득 실험을 하려고 했을 때 노동자들이 거기에 맞서서 투쟁했던 적은 있다고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들이 대체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의 복지를 삭감할 거라는 우려 속에서 진행이 됐고 그런 분위기가 엄청 조장이 되니까요. 거기에 맞서 싸우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핀란드의 실험 같은 경우는 핀란드 정부는 우파 정부입니다. 이 정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실업급여 지급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들을 일하도록 내몰 수 있을까라는 그런 목적에서 했던 거죠. 따라서 좌파적 기본소득론자이신 분들이 이 핀란드의 실험에 어떤 의의를 자꾸 부여하려고 하시는 거는 그분들의 애초 취지를 오히려 무색하게 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기본소득에 대한 좌파의 견해가 이렇게 단일하진 않습니다. 좀 다른데, 정의당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공식 입장이 채택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는 기본소득에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신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고 그 비판의 근거는 박원순 시장하고 좀 흡사한 것 같아요. 재원이 한정돼 있는데 더 급하고 더 중요한 곳에 먼저 지원을 해야지 일자리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지원하는 건 현재의 우리의 어떤 발등이 떨어진 불은 아니다. 이런 관점을 갖고 계신 것 같고 어떤 분들은 이런 좌파적 기본소득과 우파적 기본소득이 명백히 존재하는 거를 그냥 못 본 채하거나 싸잡아갖고 다 신자유주의 프로젝트다. 거기에 따르는 거다. 이제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시는 건데 이건 사실 사실도 아닌데다가 그렇게 얘기하면은 기본소득 같은 것에 어쨌든 공감하는 수많은 청년들, 노동자들이 그냥 이렇게 대화를 진지하게 하기 되게 어렵겠죠. 오히려 우리가 해야 될 얘기는 기본소득은 왜 자신이 약속한 바를 이룰 수 없을까? 왜 그 약속한 바를 이루려면 이 체제 자체가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하는가를 얘기하는 게 더 효과적, 설득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한 부류는 도움이 되면 지지할 거고 도움이 안 되면 지지 안 할 거다. 이제 이런 입장인데 사실 이거는 일단 노동계급 전체에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하는 게 간단한 일은 아닐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층에는 이익이 되고 어떤 층에는 이익이 안 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인데 그런 것들이 낳는 효과가 노동계급을 반목하게 만들고 이간시키고 분열하게 만들고 하는 효과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중요한 거는 이 기본소득이 노동계급의 단결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그들의 계급 투쟁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하는 그런 이데올로기적인 효과 같은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될 텐데 도움이 되면 지지하고 도움이 안 되면 지지 안 한다는 입장은 그런 측면에 대해서는 너무 생각을 안 한다고 할 수 있겠죠. 제가 답을 거의 다 한 것 같죠. 혹시 뭐 제가 답을 못 드린 분이 있으면은 다음 기회에 또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 온라인 기사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께 이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책 2권을 소개해드리고 제 정리 발언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그 오늘날 한국의 노동계급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좀 전에 이제 전화로 발언하셨던 김하영 동지가 쓰신 책인데, 이 책에 제가 기본소득 토론을 준비하면서 큰 도움을 얻었는데 굉장히 현실론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노동계급의 실제 상태가 어떤가. 한편에서는 뭐 정규직 귀족론 같은 얘기들이 있고, 한편에서는 다 비정규직돼 갖고 다 열악해졌고 뭐 계급은 더 이상 막 싸울 수 없는 것처럼 그런 얘기들이 사방에 팽배한데, 이 책을 보면은 굉장히 균형 잡힌 관점에서 현재 노동계급의 상태를 볼 수가 있을 거고, 거기에 바탕에서 또한 어떻게 노동계급이 싸울 수 있는가, 싸워야 하는가에 대한 주장도 접하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한 권의 책은 4차 산업혁명에 관한 책인데, 이건 아까 제가 말씀을 이미 드렸고요. 도움을 많이 얻었고, 여러분들도 읽어보시면 굉장히 큰 도움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도움을 얻으실 수 있는 또 하나의 기사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발행된 기사고요. 지금 오늘 토론에 발제해 주신 장호준 기자가 이 기본소득에 대해서 꽤 꼼꼼하게 다룬 기사를 새롭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도 그 노동자연대 신문 웹사이트에 가시면 바로 보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어떻게 노동자연대 웹사이트에 접속하지? 라고 하는 의문이 든 순간 여러분 채팅창을 보시면요. 이 신문 기사 링크가 주소로 올라와 있습니다. 바로 클릭하셔서 읽으시기를 강력히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의 토론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활발하게 기여해 주신 모든 분들, 또 발제해 주신 장호준 기자에게 감사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